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패닉이다, 그죠? 네. 시장에 대한 얘기는 댓글과 신문 기사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성신이님, 100번 다짐 김미아님, 올해 체슬리 TV 개근상 받으려고요 하면서 이성신님이시다, 그죠? 뭔가를 꾸준히 하며, 그리고 저희 체슬리 TV 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히 보셔야, 장이 좋을 때는 또 뭘 조심해야 되는지,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그 조정 속에서, 위기 속에서 모두가 다 위기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기회를 찾는지, 그런 방법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꾸준히 개근상 받으시면 1년 지나면 제가 개근상 드릴게요. 네, 뭐 드릴 거는 많습니다. 한번 매일같이 출첵 한번 해보십시오. 개근상 드리겠습니다. IRP는 삼성 위탁 계좌 개설 후 기존 증권사 IRP 이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댓글을 달아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쌈바를 목요일 사고 나니 오늘 아침에 오신나 과장님이 쌈바를 소개하네요. 신기합니다. 8월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처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이네요. 체슬리 덕분에 변동성 큰 장에서 중심 잡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조금 미뤘잖아요. 8월 초부터 하는 걸로. 미뤘던 게 이번 창시 메모리 상장, 그 왜 미뤘는지 그런 거는 설명을 다 드렸었잖아요. 창시 메모리 상장도 있고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있다는 거죠.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여부를 가지고 조금 이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 자체가 불확실하고, 제가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게 왜 회색 코뿔소지? 창시 메모리 상장 자체는 반도체 섹터의 회색 코뿔소인데, 아직까지는 애기 코뿔소죠. 애기 코뿔소는 맞는데, 애기 코뿔소도 위험합니다. 애기 하마도 위험하고, 애기 코끼리도 위험하고,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게 위험한 거죠. 사실. 아직 애기잖아. 네, 아직 애기잖아 해서, 코뿔소나, 네, 하마, 애기 코뿔소 하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색 코뿔소가, 새끼가 아니고, 거대한 회색 코뿔소가 하나 있죠. 주식하면서 저는 이 거대한 코뿔소, 그 거대한 코뿔소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조정이 있었다고, 그죠? 1979년 8월에 폴 볼커가 연준의 의장이 되면서 금리를 400bp나 확 올리면서 신앙 박살. 그 다음에 1987년 8월 달에 앨런 그린스펀이 8년 동안에 폴 볼커가 연임하시고 퇴임한 이후에 그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의 의장이 되거든요. 그 연준의 의장이 됐을 때 페드의 금리가 한 6.5 전후로 있었는데요. 그때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왜 금리를 올렸는지 이 배경 설명을 제가 그동안에는 안 드리고, 이 강의 오늘도 나중에 저녁에 언론사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영상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뭐 50분짜리 1시간에는 그때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1987년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왔었거든요. 지금 보면 오늘 블랙 화요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별주부전도 하고 하면서 제가 계속 시장에 이번 하락 조정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번 조정은 도대체 뭐지? 왜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32%나 빠지는 이번 조정은 도대체 뭐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이유들은 다 설명을 했었잖아요. 설명을 했었는데 35%나 빠지는 이번 조정이 뭐지 하다가 어제쯤에 갑자기 생각이, 이거저거 자료
만들다 보니까 아, 그렇네. 1987년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무슨 리세션을 동반한 그런 조정이 아니었잖아요. 코로나 때 35% 빠졌는데 코로나는 강력한 외생 변수가 있었는데 1987년 10월 달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35%를 빠질 수 있는, 다우가 하루에만 10월 19일인가 그 블랙 먼데이 하루에만 다우가 22%, S&P 500이 20% 빠졌거든요. 그거는 어떤 현상이었나. 근데 그때도 보면 이 프로그램,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 조치 중에 하나가 유동성 공급이었어요. 증권사에. 왜냐하면 마진콜이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고 거기에 앨런 그린스펀이 전격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그때 앨런 그린스펀 푸시라는 말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그린스펀이 들어와서 시장이 폭락하는 걸 딱 막아서 푸시 뭐죠? 풋옵션이 내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결국은 그린스펀이 주식 투자자들이 다시 위에서 주식을 팔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린스펀 푸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린스펀이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페드 푸시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87년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 87년도에 보면 CPI가 올라가요. CPI가 1, 2, 3, 4, 5, 6, 7 해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는가 생각해 보면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고 플라자 합의가 뭐죠? 달러가 그동안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조 강국이었던 독일, 일본한테 야, 니네들 통화 가치 너무 낮은 거 아니야? 240엔 이게 말이 돼? 네, 그러면서 엔화의 가치를 올려라. 그래서 딱 2년 만에 87년 딱 2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240에서 120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달러가 이제 약세로 됐다는 말이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위험자산이 폭등하죠. 그러면서 85년, 86년, 87년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 뭐 일본 폭등, 우리나라도 폭등. 그렇게 폭등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도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85, 86, 87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은 수출이 많습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미국은 수입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달러가 약세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 폴 볼커가 물가 잡겠다고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있고 난 이후에 1980년 4월인가에 14%가 넘었다.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20%나 올리면서 그래서 쭉 이제 물가가 잡히면서 8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시장이 랠리가 있고 83년 중반부터 84년 또 한 중반까지는 그때도 CPI 올라가면서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못 올라갔거든요. 못 올라갔다가 다시 물가가 잡히면서 85, 86, 87년까지 랠리가 있는데 87년이 달러 가치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쫙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또 CPI가 반등이 들어갑니다. CPI가 반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8월 달에 8월 11일인가에 취임을 하고 나셔가지고 물가 잡아야 된다. 연준이 해야 되는 이런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 두 가지 맨데이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가가 쭉 올라오니까 물가 잡아야지 하면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금리를 한 6.5% 수준에서 한 7.5%까지 한 100bp 금리를 이래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50bp를 한 번에 올렸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금리를 50, 25, 25 올렸던가? 그런 식으로 아니요. 3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리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9월, 10월에 이제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7월 29일 날 있는 FMC 회의가 케빈 월시의 두 번째 FMC 회의를 주관하는 때인데 최근에 일본 금리 올렸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올렸죠. 일본은 6월 달에 올렸고 그전에 20이나든지 다른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넣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6 이렇게 와 있는데 기존에 지금 페드의 정책금리가 3.5에서 3.75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분위기 그게 페드 워치에도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난번 FMC에서는 이번에는 안 올릴 거야. 그래서 동결했었잖아요. 그런데 7월 29일 날 있는 요 FMC 회의에서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요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이 두 가지 회색 코뿔소의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새끼 회색 코뿔소, 그 다음에 이 페드의 그 회색 코뿔소. 페드의 회색 코뿔소는 이 반도체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위험 자산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7월 달을 보통은 7월 시장이 좋잖아요. 과거의 역사적 통계로 보면 7월 장이 좋긴 하지만 이번 7월 달이 그런 영향을 받고 뭐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예상은 못 했고요. 그냥 내심 6,800 요 정도 빠지면 그 정도에서 좀 바닥을 잡기를 내심 바랬었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87년도에 블랙먼데이 같은 상황이 우리 시장에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최근에 2배짜리를 해버리지. 이게 상당히 수급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자, 단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뭐 금감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각 언론사에 계시는 뭐 국장님부터 해가지고 많으십니다. 그 많으신 분들이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줘야 그 솔루션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 보면 그 책에 자서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The Age of Turbulence라고 격동의 시대. 거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막 시장이 블랙먼데이가 발생하니까 뭐 난리 납니다. 뭐 총재님 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헬기를 타고 이렇게 뉴욕 연준에서 뭐 어디로 뭐 막 이동하는 장면 뭐 그런 것까지 다 적혀 있는데 왜 19년 동안 앨런 그린스펀이 페드의 의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는지 보면 되게 노련한 조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연준 의장을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전격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씁니다. 유동성 공급 정책에 뭐 많잖아요.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포를 활용하는 거죠. 보통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보통 이 은행들도 보면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그 들어온 자금에 대한 부분을 채권을 사서 나중에 나갈 돈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서 채권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데 증권사를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그런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 투자자만 손실을 입는다라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한가 지금 30% 하한가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증권사가 이 마진뎁 트레이딩으로 우리나라 신용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을 빌려주는데 증권사 지금 자본금만큼이나 아니면 자본금의 2배만큼이나 그 나라에
정책에 따라서 뭐 2배만큼이든 얼마든지 오버해서 빌려줄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담보 비율이 뭐 보통 140%, 120%, 100% 되기 전에 증권사에서 마진콜 하면서 확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담보 비율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들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100억에 내 주식 100억 가지고 100억 좀 더 빌려주세요. 뭐 요즘 보면 내 1억 가지고 있으면 뭐 4억 빌려준다. 자, 내 돈은 1억인데 4억에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고 치자, 저거.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죠. 왜냐하면 3억을 빌려줬으니까 1억으로 4억 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1억은 그 고객 돈이고 3억을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증권사에서는 이 3억을 떼이면 안 되잖아요. 떼이면. 3억을 떼이면 안 되니까 4억 원어치 샀는데 손실이 나서 25% 주가가 빠지면 4억에서 25%가 날아가면 1억이 날아가면 이제 3억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5 됐을 때 반대 매매를 하지는 않죠. 왜냐면 그러다가 확 밀리면 3억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 비율 뭐 140이네 어쩌니 해가지고 요 4억에서 한 50% 손실이 나서 3억 5천밖에 안 되네. 야, 이러다가 그 다음날 하한가 맞으면 그러면 30% 날라가면 이 3억 못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마진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처럼 이 하한가 30%가 없는 경우에 순식간에 폭락해가지고 이 4억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면 2억이 됐잖아요. 2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도 1억 손실 난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증권사가 자기 자본에 증권사가 자본금이 10조예요. 그래서 10조만 빌려줬으면 되는데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10조만 빌려주면 되는데 증권사가 많이 빌려주면 많이 빌려줄수록 증권사 입장에는 신용이자를 엄청나게 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돈 안 떼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우리가 마진콜 해가지고 반대매매해서 원금 회수하면 되니까.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10조로 자본금은 10조인데 40조로 빌려줬어요. 투자자한테. 근데 그 40조를 빌려주고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우리는 잽싸게 팔아서 회수하면 돼라고 했다가 그렇게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40조가 갑자기 이제 30조가 되고 20조가 되면 그러면 그 고객 10조도 날아가고 증권사도 10조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증권사들이 다 부실화될 수가 있고 그러면 증권사들이 부실화되면 그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이라든지 다른 데서 저 증권사 부도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급락하면 그러면 증권사에다가 일단 돈 빌려주는 거 중단해. 시중은행에서 증권사에 돈 빌려주는 거 중단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면 이게 약간 뱅크런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 조치를 아주 증권사나 이런데 자금이 막히지 않게끔 그러면서 유동성 공급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금리도 전격적으로 낮추고요. 그 증권사나 이런 데다가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런 레포를 활용해 가지고 레포 증권사나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 그 채권을 담보로 내가 돈 넣어줄게. 근데 증권사가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증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증권사가 갖고 있는 국채를 팔면 어떻게 되죠? 국채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죠. 국채 가격이 급등한다는 말은 뭐죠? 국채 가격이 이게 폭락하게 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말은 국채 금리가 폭등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도미노처럼 금리가 또 폭등하게 되니까 또 위험 자산이 더 무너지고
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와르륵 정말 패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앨런 그린스펀이 레포를 활용합니다. 그 니네들 갖고 있는 그 국채 팔지 마. 내가 그 국채 담보로 내가 돈 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또 막아주는 거죠. 이 역할을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오전에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뭐 해가지고 금융위에서 모아서 무슨 대책, 뭐 레버리지 대책에 뭐 대해서 3천만 원을 올리고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 봤는데 그 회의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시장에 정말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댓글 조금만 더 읽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주식 공부를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8월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신청해두고 7월에 전문인 강의 2개, 책 2권 완독했어요. 이번처럼 복습 열심히 해서 8월부터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8월로 좀 밀어놨었는데 8월 시작하는 걸로 그 자금 관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에 1등 매니저 들어가시는 분들 이 6천에서 6천 이 지수대에서 9,300이 아니라 6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87년 블랙만데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그렇게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격적인 앨런 그린스펀의 중앙은행의 그 수급이 꼬인 걸 갖다가 탁 풀어주나 막 급체한 거였거든요. 그때 너무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급체한 거에 이제 치만방 빵 놓으면서 그러면서 확 풀어주면서 그러고 나서는 다 올라왔어요. 나중에 87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프로그램 매매,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게 없었던 우리나라 시장은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 그때 블랙먼데이 때 별로 안 빠졌어요. 자본시장 개방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이번에 수급이 많이 좀 꼬인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8월부터 시작하는 8, 9, 10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제가 할 때마다 그런다 했잖아요. 요 3개월 동안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해서 최소 그래도 15% 정도는 수익이 났으면 싶을 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지수가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인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11월 말에 한화자산운용 주식 팀장을 그만두고 12월 달에 그 고유 프랍 트레이딩 하러 옮겼잖아요. 그때도 지수가 그 전에 뭐 펀드 열풍하면서 2007년에 막 2080까지 갔었잖아요. 그때도 계속 저한테 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안 갔거든요. 안 갔다가 그러고 2008년도에 11월 달에 간 이유가 우리나라 지수 890 딱 찍는 거 10월 말에 890 딱 찍는 거 보고 이 지수 때에 들어가면 뭐 돈 벌기 너무 쉬운 상황이었거든요. 뭐 시장은 완전히 패닉이었죠. 2080에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막 마이너스 55% 나니까 패닉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들어가면 뭐 거저 먹는 건데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들어가서 그 다음 6월 결산이었는데요. 뭐 그냥 우량 대형주 사놓고 뭐 별거 안 했는데도 그냥 수익 회사가 원하던 수익 이상의 큰 수익을 그때 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 착한 가격에 사는 것만큼 좋은 투자 전략이 없습니다. 대표님 영상들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하이라이트로 잘라서 올리니까요. 좀 중요한 얘기만 듣고 싶은 분들은 하이라이트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니
장이 진짜 나쁜가 보네요. 예, 이 장이 안 좋으면 그 얼굴이나 이 코나 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객 자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더 빠지면 손실이 나고 그러면 그 저희 고객분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괜히 죄스럽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래 답 보고 나면 아 그때 그냥 일단 다 팔 걸. 뭐 랩 같은 경우에도 아 그때 일단은 증권사에 얘기해서 안 받는다 할 걸. 뭐 이런 뭐뭐 할 걸. 저도 그런 뭐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지만 오래 기다린 퇴직연금 펀드는 타 증권사에서도 가입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독점 판매 기간이 3개월인가 뭐 6개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천천히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좀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그 알아서 펀드 한중미 포커스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방치돼 있던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는 지금 가입하시면 너무 좋죠. 솔직히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구간은 주식이 다 너무 비싸게 막 거래될 때 그 비싼 영역에서 열광을 하고 막 왜 저 비싼 주식을 왜 안 사냐 막 이런 얘기들에 좀 시달릴 때가 오히려 그럴 때가 좀 스트레스고요. 지금처럼 예,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싸졌잖아요. 예, 싸지면 사실 마음은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장은 뭐죠? 가격 발견의 기능이 있다고요. 그 가격 발견의 기능, 결국은 내재 가치를 찾아가거든요. 하지만 그 내재 가치를 찾아가는데 이 주식 시장, 주식보다도 또 저기 코인, 그 코인 시장이 자산가들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이 고가 그림 시장이라든지 고가 아파트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산가들의 영역이잖아요. 자산가들이 세계 경제 뭐 이란 전쟁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지금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좀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산가가 되고 싶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 내재 가치를 분석하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 패션이란 그런 거에 좀 휩쓸려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트레이딩 능력이 없는데 이제 트레이딩 투기적인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비쌀 때 사고 또 싸지면 공포스러워서 밑에서 또 팔고 그런 게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무님 기운 없어 보이신다 했더니 아드님이 출국했군요. 제가 어제 얘기했었나 보네요. 갑자기 어제는 한용운 님의 님의 점유 임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임은 같습니다. 갑자기 어제는 그 님의 침묵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전무님을 코로나 때부터 방송을 거의 봤는데 이제서야 만신창이가 되어 너덜너덜해져서 내일 채소리 방문합니다. 아 오늘 오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서 두렵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오신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은행 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막 해보시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 강세장에서 좀 버는 듯 하다가 결국은 조금 벌고 많이 터지고 조금 벌고 많이 터지고 결국 우하향이거든요. 계좌가 우하향 되거든요. 그래서 한 5, 6년 내가 5, 6년 하다가 뭐
그래도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본전하신 게 상위 20%라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네, 본전하신 게 상위 20%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무님 오늘 뵈서 정말 반가웠어요. 어제 왔다 가셨군요. 미스니 킴님. 네. 이 힘든 장에도 여유로워 보이시더라고요. 막 사우나 다녀오신 것처럼 건강해 보이셨다고. 어제가 오히려 잠을 2시간 자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 3시까지 이런저런 자료 만들어 보다가, 그러면서 제가 일요일 밤이죠. 일요일 밤에 와가지고 어제 새벽 3시쯤 집에 갔다가 아들 아침에 공항 데려다 주고 왔었는데, 자료 만들면서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잘하면 87년 10월 블랙만데이처럼 좀 될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 그 별주부전 하면서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바닥을 치고 나서는 무조건 1개월, 2개월, 3개월 이후의 수익률은 무조건 좋은데, 지금 이게 바닥이 맞는지를 모르겠다고. 그게 계속 이래 고민이었었는데, 토요일 날 별주부전 찍고 나서 일요일 날도 계속 그게 고민이었었는데, 이게 87년 10월 블랙만데이처럼 마이너스 35, 그때는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35고 우리 시장은 뭐 마이너스 한 40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50%까지 빠지는 장은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걸 어제 새벽까지 이래 자료 만들다 보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유적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종종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적정 EPS와 PER을 추정해보고 경쟁 혹은 동종업체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보는 연습을 하면 될까요? 하셨는데, 워런 버핏이 웬만하면 애플 주식을 그동안 안 파셨잖아요. 근데 언제 파셨나 이렇게 보면 2021년에 시장이 너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확 풀어주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일부 좀 파셨다가 그 다음에 22년 시장이 박살났을 때 6분기 만에 다시 샀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EPS와 PER,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워런 버핏이 하는 방법을 제가 딱 보니까 너무 대중들이 열광할 때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아주 공포스러울 때는 다시 비중을 늘리고, 그 밑바닥에서나 위에서 파실 때 당연히 PER을 보기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워런 버핏이 이 담배꽁초 투자법을 했었잖아요. 완전히 싼 거. 그렇게 하시다가 필립 피셔 만나고 그리고 찰리 먼거 만나시고 난 이후부터는 위대한 기업을 그냥 적당한 가격 아니면 싸졌을 때 사고, 그 다음에 과열이다 싶을 때 조금 전량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트림하는 정도. 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코리아 GPU 넘어 의료, 게임, 인재까지 협력. 엔비디아 네이버에 10억 달러 투자. 엔비디아는 기술 생태계 확장, 한국 기업 AI 경쟁력 강화, 윈윈. 크래프톤 NC와 AI 게임 협업. SK바이오팜 신약개발 지원하고 한국대학의 연구 거점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가 잘 되어 있네요.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하는데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죠. AIDC, 로보틱스, 인재 양성, 게임, 의료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엔비디아 투자 후에 네이버의 주요 주주, 3대 주주가 됐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1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2대 주주가 블랙락이고요. 3대 주주가 엔비디아가 되네요. 4.5%. 와. 그리고 이해진 의장이 3.8%. 이제는 이해진 의장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오히려 젠슨 황님이
지분이 더 많아졌다고. 네, 사진은 젠슨 황과 이해진 의장이 24일 미국 엔비디아 사옥에서 1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에 악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AI 인프라 최강자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3대 주주로 오르는 등 올해 들어서 한국과 엔비디아 간의 협업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포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협력 양상이 고객사 지위를 넘어서 파트너로 확장하는 모습인데, 국내 기업들은 AI 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손을 잡고 있으며, 엔비디아로서는 자사의 기술 생태계 확대와 함께 기업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한 네이버는 확보하는 자금을 AI 팩토리 사업을 위한 GPU 수급과 장비 조달에 투입할 예정인데, AI 팩토리는 AI 모델 훈련과 서비스 운영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고, 네이버는 AI 팩토리 사업 확대를 통해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같은 인프라 사업자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쩐의 전쟁의 영역이고요. 네이버는 국내 데이터 센터 거점인 이 각세종 등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지만, 자체 자금만으로는 빠르게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번 투자 유치는 네이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초단기로 진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이버가 브룩필드와 투자를 논의하고 있는 90억 달러까지 합하며 네이버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00억 달러, 약 15조 원에 달하고요. 브룩필드와의 협업은 브룩필드가 조성하는 AI 인프라를 네이버가 사용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네이버에 대한 브룩필드의 직접 투자 금액은 미정입니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중에 55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 가동을 시작해서 28년 200메가와트로 확장한 후에 기가와트급의 사업자로서 성장을 목표로 걸었고요. 우선은 네이버 기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면서 아시아 등 글로벌 데이터 센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단순히 엔비디아의 GPU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솔루션 전반을 활용하게 된답니다. 다만 AI 인프라 시장은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구글 등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와 코어위버 등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고요. 여기서 네이버는 각국의 데이터 주권 등을 보장하는 이 소브린 AI 전략으로 미국 외 아시아, 중동, 유럽 등의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네이버와 장기적인 파트너십 기반을 다져두면서 앞으로 네이버의 사업 확장에도 협력을 하고, 네이버의 AI 팩토리 사업이 커질수록 엔비디아 솔루션 수요 증가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 운영부터 클라우드, AI 모델과 서비스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낙점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지난 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파트너사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했는데, SK그룹은 엔비디아와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했으며,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에 나섰습니다. 게임과 의료 같은 산업군도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게임에서는 지난달 이 젠슨 황 방한 당시 회동을 가졌던 크래프톤과 NC가 꼽히고요.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 CAIO를 두고 AI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크래프톤은 엔비디아와 게임 속 생성형 AI 기술 구현을 위해서 협업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인프라 확보와 로보틱스 자회사를 통한 피지컬 AI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시절부터 엔비디아와
연을 이어온 NC도 협업 범위를 피지컬 AI로 확대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 등을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바이오 의료 산업 또한 엔비디아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고, SK 바이오파머 황 CEO와 SK그룹의 만찬 자리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으며, AI 기반 신약 개발에 적극 투자하면서 엔비디아와의 협업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루닛도 2017년 엔비디아의 이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인셉션에 참여한 이후에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산업계와 협업을 넘어서 AI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요. 황 CEO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은 지금 AI 황금 시대라면서 GPU 공급 약속 외에도 한국의 엔비디아 연구 거점을 마련하고 대학들과 협업해서 인재 양성 체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젠소낭은 AI 연구원들을 한국으로 이주시켜서 AI 프론티어 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대 및 카이스트와 각각 공동 연구소를 짓고 기술 연구부터 연구자 지원, 육성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젠소낭 입장에서는 지금 이 AI 인프라 사이클 속에서 한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술력과 자본이 있는 곳에는 빨리 지어라. 그러면 돈이 필요해. 돈 우리가 대줄게. 돈 우리가 대주면서 지분 투자하고 그러면 돈이 네이버에 꽂히잖아요.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사라는 거죠. 왜냐면 GPU가 제일 비싸잖아요. 데이터 센터 국주가 하는데 비싼 GPU를 할 돈이 저희가 돈이 좀 없어서요.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지분 투자해주고 그 돈은 다시 엔비디아한테 다시 돈은 들어오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럼 GPU가 이게 마진율이 말도 안 되게 마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GPU를 100억 팔았어도 그 원가율이 뭐 20억도 안 되잖아요, 보면. 영업이익률이 뭐 65%가 나오기 때문에 GP 마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GPU를 주고 돈을 이제 지분을 꽂아주고 그 돈으로 다시 GPU를 사게 만들어서 GPU가 나가고 자기 돈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원가 20%도 안 되는 GPU만 나갔을 뿐이에요. GPU만 나갔는데 또 뭐가 생겼죠? 내 돈은 다시 돌아와 있는데 네이버에 지분이 생겼죠. 플랫폼 기업에 지분이 생겼고, 젠소낭 입장에서는 네이버 직관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벌게 돼 있으니까 아주 영리한 그런 이게 순환 출자인데 서로 윈윈 되는 순환 출자인 거죠. 젠소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다 보면 뭐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뿐만 아니라 다 본인 이제 형님 노릇하면서 그죠. 참 보면 저는 젠소낭 되게 존경합니다. 되게 존경하고 미국에서 저렇게 아시아에서 이민 간 사람이 성공하기가 정말 힘든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 1등 자리를 또 내주기는 했었지만 앞으로의 이 AI 인프라 이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엔비디아가 완전히 핵심 중에 핵심이 돼버렸잖아요.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참 대단한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픈 AI의 367조 원 보증, AI 생태계 자금줄 큰손 역할 확대. 아침에 모닝브리프대에서 제가 요 얘기 좀 하긴 했었는데 신문기사 읽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최대 2,500억 달러, 한 370조 정도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공급을 넘어서
자금 조달까지 책임지며 AI 인프라의 핵심 사업자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픈AI가 장기 임차를 추진 중인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보증을 협의하고 있고, 대상은 소프트뱅크사나 SB에너지가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에서 개발 중인 이 10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과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최대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제공을 논의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까지 포함하며 전체 사업비는 5천억 달러, 약 734조.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비슷해요. 자, 이 정도 규모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10기가와트는 미국 가정 700만에서 10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AI 데이터 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이군요. 오픈AI는 비상장 적자 기업으로 투자 등급을 받지 못해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고요. 엔비디아가 신용을 보강하며 금융기관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이 GPU 구매 자금 지원도 별도로 논의 중이며 최대 3,500억 달러, 약 한 514조 원에 이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PU 구매 자금도 내가 돈 대줄게. 데이터 센터 만들어. 이번 거래는 AI 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도 보여주는데,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가 성장 기업의 차입을 보증하는 이른바 크레딧 래퍼, 크레딧을 싸는 래퍼의 구조인데, 구글도 자체 AI 반도체 판매 확대를 위해서 엔스로픽 데이터 센터 일부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AI 투자 열기가 식을 경우 이 같은 상호금융 지원 구조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정부와 일본도 참여하게 되고, 최근 미일 무역 합의에 따라서 일본은 오하이오 연방 용지에 3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고요. SB에너지가 이를 운영하기로 했네요. 데이터 센터는 이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받는데, 이곳은 콜럼버스 남쪽 약 80km에 있는 옛 우라늄 농축시설 용지였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 외에도 엔스로픽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해당 용지 활용을 두고 미국 정부와 논의했고요. AI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전력과 데이터 센터를 선점하는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하나의 노이즈가 되고 있죠. 노이즈가 되고 있으면서, 아니 엔비디아가 오픈AI에다가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그랬다가 나중에 오픈AI 망하면 엔비디아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제 엔비디아 주가도 좀 빠졌는데, 아무래도 오픈AI가 요즘 말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엔스로픽은 잘 나가고, 오픈AI는 1조 달러도 안 쳐준다고? 그러면 나 IPO 안 할 거야. 근데 그렇게 IPO 안 할 거야. 지금 배짱 튀길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스케일업 해. 내가 돈 내줄게. 지금 내가 신용 보증, 내가 보증해 줄게.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저렇게 오픈AI가 지금 건설하는 이 10기가와트의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이게 잘못된 투자인가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투자일까? 그걸 아침에 우리 최 부사장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클라우드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36%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이게 안 팔릴 건가? 안 팔리지 않죠. 지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래서 저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젠슨 왕이 내가 신용 보증해 줄게. 돈 끌어와. 엔비디아 신용으로 저거 해 줄게. 이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무너졌을 때는 그래서
아니 새로운 기술 그 전압 다이얼 뭐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벌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ROI가 얼마 나오는지,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이 얼마 나오는지, 이 투자 수익률이 부채 조달 금리보다도 훨씬 높으면 그러면 스케일업 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이 사업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젠슨 황이 훨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노이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다 노이즈고요. 그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싸지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번 하락에 세키 코플소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27일 중국 증시에 상장하자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삼전닉스 등 외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국산 대체 수요는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창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날 중국 경제 매체 제1재경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서 창신의 상장은 장기간 생산 능력 부족과 핵심 기술 추격 부담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창신의 생산 능력 확대가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대한 대규모 구매 수요를 창출해서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의 제품 검증과 양산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패키징 테스트 업체와 메모리 모듈 회사들이 토종 핵심 웨이퍼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이끌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공급망 기업들 협업을 유도해서 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창신은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제조 기업입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 하이닉스가 29, 그러니까 전자 40, 하이닉스 30, 마이크론이 20, 그리고 창신이 1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창신이 8입니다. 8. 이고요. 창신은 2030년까지 마이크론을 제치고 D램 분야 세계 3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저가 시장과 중국 내수 시장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 8%인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려서 20%대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창신의 매출은요. 13조 한 4천억에 순이익이 1조 5천억을 올리면서 설립 후 처음으로 작년에 연간 흑자를 기록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무려 매출이 한 11조에다가 순이익이 7조 1,6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한 분기에만. 특히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누적 손실을 털고 보다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창신은 현재 본사가 있는 중국 허베이와 베이징에 총 3개의 팹을 운영 중입니다. 실적 개선 덕분에 창신 주가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인데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고요. 양차오 인허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술주 조정은 산업의 근본 논리가 뒤집힌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위한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창신을 필두로 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거세질수록 전자닉스가 받게 되는 타격도 작지 않고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장악해온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일부를 창신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 D램 수요의 43%를 차지했고요. 당시 중국산 D램을 사용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삼성전자 D램과 우시에서 생산된 하이닉스 제품을 사용했었고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창신을 비롯한 토종 디램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디램을 넘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대역 폭 메모리 이 HBM 시장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삼전닉스가 리더하고 있는 시장 경쟁 구도를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요. 창신이 HB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공급 실적이 없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엔비디아 등 글로벌 주요 AI 반도체 고객사의 이 엄격한 품질 검증과 공급망 인정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HBM이나 뭐 이런 거는 한 5년? 네, 그리고 일반 D램 기술은 뭐 한 1년? 이렇게 뒤쳐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카자흐 콩고까지 K정유사 공급망 다변화. 요즘 정유사도 주가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계속 좋았었잖아요. 한번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이란 간 갈등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이 중동산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호주, 중남미, 유럽 등지에서 원유를 수급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섰고요. 현장에서는 단순 조달을 넘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공정 개선이 병행돼야 중동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27일 SK이노베이션 ENS는 호주 북서부 해상의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이 초경질유 콘덴세이트 30만 배럴을 다음 달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첫 사례입니다. 해당 물량은 바로사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되는 300만 배럴 가운데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110만 배럴의 일부이고요. 초경질유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이 가벼운 액체 형태의 원유인데, 그래서 초경질유군요. 엄청 가볍다고 해서. 일반 원유보다 무게가 가볍고 쉽게 증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를 만드는 이 기초 재료인 나프타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나프타 수급에도 기여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SK 인천석유화학의 초경질유 전용 설비에 투입이 되고, 이 공정을 통해 추출된 나프타는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인 파라자일렌 생산을 비롯해서 휘발유, 항공유 같은 석유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GS 칼텍스는 지난달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들여오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고요. 도입 물량은 원유 11만 배럴로 원유 정제 시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GS 칼텍스의 지분 50%를 보유한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시추 사업을 전개하며 하루 약 2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단기 증산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한화 토탈 에너지도 지난달 노르웨이산 원유 70만 배럴을 도입하며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섰고요. 충남 대산 공장에서 콘덴세이트 정제 설비를 운영하는 한화 토탈 에너지는 해당 원유를 정제해서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 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원유 수급 다변화 시도는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원유 수입 비중은 대륙별로 중동이 59.7, 북미가 25.6, 아시아가 6.9, 아프리카 6.9, 유럽 1% 순으로 집계가 됐고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 2월 69.5%를 기점으로 줄어들었고요. 다만 현장에서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중동 의존도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아직 장벽이 높다는 반응입니다. 국내 정유시설 대부분 중동산 중질, 고유황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기존 중동산 원유를 다른 지역 원유로 대체할 경우에 성분 변화로 석유 제품 수율이 달라지는 거군요.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물류비 증가도 국내 정유사들의 부담 요소이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이 레깅 효과로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HBM5 속도 50% 빠르게 삼성 2나노 공정 첫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구자흠 부사장님이신가 보네요. 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인 HBM5에 이 최선단 2나노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그 공정을 적용해서 HBM4E보다 동작 속도를 50% 이상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올해 삼성은 세계 최초로 양산한 HBM4에서 이 베이스 다이 첫 샘플부터 성능과 수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입증을 했는데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갖춘 삼성전자의 턴키 경쟁력이 차세대 AI 메모리 시대에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 뉴스룸이 27일 공개한 구자흠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 개발 실장 인터뷰에 따르면 삼성은 HBM5 베이스 다이에다가 이 게이트 올라운드 기반의 2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HBM4E 대비 동작 속도를 5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력 효율을 높이고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인 TSV 집접도를 더욱 향상시켜서 차세대 AI 반도체의 성능 요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고요. HBM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층층이 쌓이는 D램뿐 아니라 이 프로세스와 HBM을 연결하는 이 베이스 다이인데, 특히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이 되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예전에 삼성전자 막 주가 5만 원 막 깨질랑 말랑 했었던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 조치가 나왔던 게 왜 자꾸만 수율이 안 잡히고 퀄테스크 통과가 안 되느냐 했을 때, 하이닉스는 요 베이스 다이 연결하는 마지막 이 패키징 부분을 그게 TSMC랑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에서 하는 게 요 D램하고 요 프로세서를 HBM하고 연결되는 이 베이스 다이, 이쪽 패키징이 그게 안 되면서 계속 퀄에서 통과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퀄에 대한 부분을 누가 결정하느냐? 마지막 패키징을 하는 TSMC에서 삼성 거 이래 끼우니까 삼성 거 안 된다. 계속 이제 TSMC에서 삼성 거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면 HBM3E였던가? 그러면 그거 우리가 TSMC한테 맡길게. 삼성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 그때 저번에 TSMC한테 맡기면 이건 TSMC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4E부터 보면 삼성이 지금 이 베이스 다이 연결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요 최선단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을 해서 이 4E보다 또 동작 속도를 50% 이상 끌어올리는 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중요한 게 어젯밤에 ASM에 주가가 빠진 게 중국 업체가 DUV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깜짝 놀라는 거고, 중국이 DUV 장비도 자체적으로 만든 걸로 하면 이런 거 HBM 이 스페셜티 반도체도 다 쫓아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2나노 공정, 3나노, 4나노, 예, 그런 게 중국이 만드는 그 DUV 장비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자꾸만 이제서야 중국 창신 메모리라든지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새끼 코뿔소가 아니라 이 거대한 코뿔소로 비유되면서 많은 공포감을 좀 야기시킬 것 같아서 이런 기사를 우리가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얼마나 또 이 격차를 벌리면서 또 앞으로 뛰어가는지.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는 이 중국이 이 HBM 시장에 쫓아오기가 좀 힘들겠구나. 앞에서는 전력 효율이랑 이런 것들이 벌써 막 50%, 70% 개선된 거 쓰고 있는데, 중국의 그 훨씬 더 뭐 5세대 전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중국의 AI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국 반도체가 쫓아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금이 바닥 9,000p 다시 간다. 폭락 경고하더니 대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난달 초에 코스피 지수 단기 급등에 과열로 인한 기간 조정을 예측을 했었던 DS투자증권이 이번에 낙폭이 과도하다며 빠른 반등을 예상했는데, 양현모 DS 연구원은 28일 발표한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주당 순이익 EPS 30%를 반영을 해도 코스피는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9,000포인트로 오히려 상향한다고 밝혔네요. 양 연구원은 이날 하락에 대해서 재료는 중국의 자체 노광 장비 개발과 이란 국지전, 표면화된 금리 인상 논의 등이지만 이는 추가 악재가 아니라 국면 전환의 신호라면서 리스크가 드러날수록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고 시장은 오히려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으로 이동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양 연구원이 했네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리스크가 드러날수록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고 시장은 오히려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으로 이동한다. 말이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루머의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악재가 불거질 때 시장은 빠지는데 오히려 그 악재가 드러날수록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와 미 금리 인상 논의가 국면 전환의 촉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 이 가이던스도 견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견조한 숫자는 숏포지션 청산을 유도하고 하락을 주도했던 수급이 반등의 연료로 전환되는 구간이라고 평가했고요. 금리 인상 논의 역시 인상 압력이 커질수록 빅테크가 자본 지출을 조절할 명분과 유인은 강해지고 조절은 붕괴가 아니라 반등의 선행 조건입니다. 지출 둔화가 국내 총생산, 이 GDP와 고용 부담을 거쳐서 달러 약세와 금리 하향 안정으로 이어지는 경로, 즉 인하 사이클 진입 요건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하기 시작된다고 설명했고요. 상반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자본 지출, 캐펙스가 호재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투자 규모보다 자본 효율성과 수익화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평가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AI는 재차 혁신을 주도하면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주도 섹터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산이 높았기에 골이 깊었고 이제 그 골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조정폭이 깊었기에 반등도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양 연구원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단기의 모든 장밋빛 미래를 이미 가격에 담겨온 밸류에이션이 부담으로 작동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면서 코스피 과열을 우려한 바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주당 순이익이 아까 여기 마이너스 30%를 반영을 해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PER이 6배, 5배 이러면, 아니 이거는 EPS가 내년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30% 준다라고 가정을 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싼데 영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좋다라고만 얘기한 연구원이 뭐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이렇게 너무 장밋빛 미래를 다 땡겨온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애널리스트가 지금은 이건 모든 악재를 다 가정해도 지금은 너무 싸다. 그러면서 그 악재에 대한 이번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국의 자체 노광 장비 개발, 이것도 너무 좀 호들갑이죠, 사실. 그 다음에 이란 국지전, 이란 중동의 문제는 이거는 주가의 추세를 꺾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표면적인 금리 인사, 요게 제일 큰 사실 회색 고플소 역할을 하지만 유가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월드컵 특수가 끝나고 나서 지금 보면 미국이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사실 안 좋아요. 안 좋고, 여기서 조금만 이제 실업률이 만약에 이번 월드컵 끝나고 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면 말 그대로 오히려 경기 둔화가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시장의 반등은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24년 7월에서 8월 거의 비슷한, 지금보다는 약간 스몰 하락이었는데 24년 7월 하반기 그리고 8월 5일까지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뭐 이런 말들 많았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시장은 더 크게 빠졌는데 엔화가 계속 지금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약세 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안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그동안에 너무 과했던 부분, 산이 너무 높아서 골이 깊을 뿐이다. 저도 이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24년 8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한번 차트 보시면서 보면 앞으로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될지 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 심한 장, 건강관리 잘하시고 멘탈관리 잘하시고 자금관리 잘하셔서 이 변동성을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